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이제 왜 김대겸이냐 김딱 빼야 된다라는 것 가지고 세미나를 했고요. 금년에는 우리나라 차나무가 뭐 1000년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역종이라서 1000년 갈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명한 학자라든지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금년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이 쌍계사 차나무 식재 1197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록에 보면은 전부 다 화개차고 또 이 명전, 명차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우리나라의 차나무 수령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좌장으로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에는 박용구 경북대 명예회 교수님이신데 저기 화계의 차나무 또 전국의 차나무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연구 조사하신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두 분을 모셨는데 송관정 제주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료집 첫 페이지에 명예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교수님이십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 고치라고 했는데 뒤에는 고치고 또 앞에는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편집하는 사람들도 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리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관정 제주대 교수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진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님을 모셨습니다. 강진태 연구관님 우리 차나무 12지에 큰 나무가 있어서 한번 조사 의뢰를 했던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나무를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하시는 그런 연구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좌장에는 안대회 교수님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안대회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사회적 역할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 세미나에 전체적인 주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는 대령공에 관한 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고, 올해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차나무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그 발표자 선생님하고 토론자 선생님은 이 분야에서 학계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해 주실 박용구 명예교수님은 경북대 이마과에서 나무에 관해서 저희가 깊으신 그런 분인데요. 특히 이 차나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 연구의 대표적인 학회에 한국차학회가 있는데 창립하시고 또 회장까지 역임하시고 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아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서 오늘 발표 들어보시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많이 요구도 했지만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앞에 가지고 계신 그 책자를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논의를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발표를 하실 텐데 아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0시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한 25분, 아무리 많이 이 시간을 할애해도 한 30분 안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토론을 맡으신 두 분은 제가 또 그 사이에 두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영담스님 외에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 대략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 대략 1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좌중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질의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반 정도까지 발표와 토론을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한 이 차나무에 대한 이해를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영구 교수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를 해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박용구입니다.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제가 유서 깊은 쌍계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차의 육종과 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는 것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전부 우리가 차를 가지고 법인을 만든다 할 때 어떤 데는 문화부로 가라고 합니다. 어떤 곳에는 농림수산부로 가라고 합니다.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육종, 차나무의 품종을 새로 개량하는 육종에 대한 연구를 저는 했습니다. 1992년에 사부라오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의 육종학자인 야마구치가 만나가지고 차나무 유전자원을 같이 교환을 하자 시작을 했습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 차학회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육종에 대한 것을 차학회에서 담당해서 했습니다. 육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육종 기술이나 육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차나무에 대한 전반적인 차 문화에 대한 것, 또 차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전부 알고 있어야 정확한 육종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종을 연구하기 위해서 대단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차나무의 식물학적인 의의는 어디 있고 또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언제 들어와서 언제부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차나무의 유전자원은 어떻게 보존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1시간을 준비했다고 했더니 25분에 끝내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을 대충 보시고 저는 그 중에서 중점이 된 것만 일등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계사 10회지 사진인데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명담 스님이 그 책에 낸 것을 제가 같이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학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과학에. 그래서 학명이라는 거는 그 나무나 그 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가 달라도 그 학명을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풀지 않을 수 있어요. 차나무는 학명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1710년시스는 중국어로 옵니다. 그래서 카멜리아 신년시스, 바라이티 신년시스는 중국 소엽정차고 카멜리아 신년시스, 바라이티 아사미카는 그 아쌈종을 이야기합니다. 아쌈종은 키도 크고 아주 여러분들 중국 가면 가끔 보는 그런 나무들이 아쌈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존이 안 됩니다. 난대 수종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중국 소엽종이고 이 차의 학명이 1950년에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로얄 보타닉 가든인데 모든 식물의 학명을 정하면 여기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식물의 학명을 표본을 만들고 또 보고를 하면 여기서 그보다 먼저 사람이 이 학명을 보고했는지 받았는지를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면은 다시 인정을 해주고 먼저 사람이 했으면 폐기가 됩니다. 그 영국의 로얄 보타니컬 가든이 한 온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나무 여러분들 보는 차나무 모양인데 지금 저게 차의 암꽃이 밖으로 좀 나와 있죠.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있고 속으로 들어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온 게 중국 쪽, 가운데 있는 것이 뭐 한국 쪽, 속으로 들어간 게 일본 쪽 그러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파리 크기로 나타낸 것인데 저거 인도 아쌈족이 제일 크죠. 20cm가 너무 큽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있는 걸로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은 중국 운남 규주의 조엽상록수 지대로 이야기합니다. 조엽상록수는 동백나무처럼 이렇게 유리층이 차이파리 표면에 있어서 햇볕을 방사해 그런 식물인데 여기가 차의 기원지다. 여기서 기원해 가지고 세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서양차는 여러분들 대충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영어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차는 언제 들어왔냐? 확실한 것은 삼국사기에 흥덕왕 3년, 성동왕 3년에 대령이 중국에서 종자를 갖고 와서 왕이 지리산 자락 심어라 이렇게 써 있고 거기에 신라 선덕왕 때도 그 이전에도 차가 있었다 이렇게 거기 써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 차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 들어왔냐 이것이 지금도 학계에서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전부 추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수랑의 허황우가 가져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누아 씨가 쓴 조선불교 통사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쭉 올라가서 보면 선덕왕 때가 600년이고 김지장 그 보살이 1630년에 중국에 그 신라차를 전해줬다는 그런 길이 있고 경덕왕 때 700년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보면 삼국유사에 가락국기 있는데 거기에 거등왕 때 199년입니다. 그때 제사상에 차가 올라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년 이것이 차가 올라갔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 유추해서 생각할 때 김수랑의 허황우가 왔을 때 가져온 게 맞다라는 추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확정된 건 아니고 추론으로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해에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김수로왕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김해의 왕그 차나무들을 심었는데 김해는 여기에 장군차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충렬왕이 직접 명명을 했다는 장군차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김해에 가면은 차 이름이 붙은 지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 이름이 붙은 지명과 차 나무들이 야생차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많이 보존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나무의 육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차나무가 난대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남쪽은 따뜻한데 북쪽은 추워요. 그래서 식물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북한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1990년까지만 해도 익산에 있는 것이 북한지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북한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은 어디까지였느냐. 강원도 고성군에 우리가 2006년에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고성군에도 38도 거의 37도가 가까운 곳인데 잘 자라고 있고 지금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나무 육종을 해서 신품종이 나오면 그것을 각 지역에다가 실험을 합니다. 그걸 지역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원도 고성에 우리가 갖고 있는 차품종을 시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 38도 28분 이것이 강원도 시험연에 있는 건데 지금 금초롱 원초롱이라는 그런 품명도 제작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차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다고 왔을 때 북한에서 북한 차를 대통령한테 선물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황해도 강명군 차 이름이 은정차입니다. 이거는 김일성이 산동반도에도 차가 되는데 똑같은 유도라고 하면 38도 전후에 산동반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유도의 북한도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황해도 강릉군에 차를 심어서 지금은 이거는 2019년도 사진인데 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는 저 은정차가 서울의 찻집에서 판매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수목원이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데 그가 대단히 추운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금 차 재배 연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온난화가 대단히 심하게 돼 있어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를 유전자 보존을 해야 됩니다. 유전자 보존을 크게 하면 할수록 육종할 수 있는 그 육종의 성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차가 들어온 다음에 야생차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차나무들의 돌연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전변이를 많이 갖게 되어 있어요. 2006년부터 우리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야생차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유전자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상주 보리암 야생차, 상주 보리암을 장유 화상이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차나무가 있습니다. 이 차나무들을 전부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39개 집단을 조사했는데 4개 집단, 그래서 탄닌, 아미노산 이걸 전부 조사했고 ICCR, ISSR이라는 그러한 유전 분석으로서 유전자 관계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1990년대까지 익산시의 임의사지의 차가 제일 북한지다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8개 집단을 9개 집단을 나누고 그중에 4개 집단을 현지 내 보존, 또 나머지 22개 집단은 현지 외 보존으로 보존하도록 그렇게 산림청과 종자연구소의 설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현지 내 보존을 하도록 했는데 현지 내 보존은 관리가 쉬운 국유림이나 공공유림에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차례로 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드는 것이 차이육종입니다. 여러분들 차이육종이 지금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1900년대만 해도 40억이가 됐는데 몇 배가 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작물 육종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만들지 못했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1978년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겼는데 그 보릿고개를 넘기게 하는 것이 통일비를 생산합니다.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배고픈 5월달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신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해서 서울 농대 허문회 교수한테 그 부탁해서 5년 동안 통일배가 생산됐고 북한은 농지를 넓히겠다 해서 산빛 달에 이런 많은 농지를 했는데 북한은 실패를 했습니다. 좀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은 나중에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져가지고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복구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300평에 한 400kg 정도 생산했는데 통일배는 그보다 2배가 맞아 800kg 내지 850kg를 생산해가지고 1978년을 기점으로 해서 보릿고개를 완전히 넘겼어요. 그때부터 1978년 전에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생활이 공공했는데 7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기고 또 산업화를 급진적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육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제주도 오설록에 처박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하동이나 고성이나 이쪽에 옛날 차밭들은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됐는데 제주도 차밭은 전부 기계화를 해가지고 대단히 쉽게 차의 육종 방법은 이렇게 상당히 24년쯤 걸리는데 요즘에는 우리 송 박사가 앞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대단히 짧게 이것도 차의 보존입니다. 근데 차나무를 만들어서 농림부 종자연구소라는 것이 김천에 있습니다. 거기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품종은 보호 품종, 그리고 옛날에 많이 심었던 것은 신고 품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을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우리가 선발했던 품종이고, 앞에 있었던 거는 모든 품종을 할 때 비교 대비표를 만들 때 쓰는 참ნობ이라는 품종입니다. 이게 김천의 신고 품종도 육종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나무가 얼마나 오래됐냐? 중국의 그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차는 2700년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차는 360년 그 정도 된 것이 천연기념으로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차나무는 누가 언제 왜 심었다는 것이 확실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기록이 한 나무만 그리고 차나무의 연령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기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뒤에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 박사가 토론 시간에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경구 교수님 강의가 너무 짧아서 굉장히 아쉽죠. 제가 조금 너무 압박을 해서 1시간 준비해 오신 걸 20분 만에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저희 오늘 발표하는 거를 제가 한 2번 정도 읽었고요. 또 오늘 그 교수님 앞에서는 제가 전문가 티를 못 내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면 다른 분들한테는 전문가 티를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봐서 품종 육성, 차의 품종 육성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차나무의 역사를 갈까요? 차나무 보호수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그 아쉬움은 오늘 토론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구 교수님이 이제 2가지 주제를 하셨는데 맨 첫 번째 주제가 차의 품종 육성에 관한 겁니다. 그 품종 육성에 관해서는 제주대에 계신 그 학과가 원예 환경학과인가요? 원예 과학연구과인데요. 송관정 교수님이십니다. 송관정 교수님은 아까 말씀했던 그 한국 차학회에서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논문 양도 가장 많고 인용수도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이 품종 육성에 관해서는 한국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2번째 58페이지에 차나무 품종의 개발 및 보급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품종과 관련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쌍계사 품종과 관련한 말씀도 잠깐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략 제가 생각하기엔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을 하고 또 간단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송관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에서 이제 차에 대한 이제 연구는 이제 2가지 방면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분이나 제다, 기능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는 2가지 방면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식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 보시면 연구자들 보시면 식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제다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제 학회에 이제 소개가 되고요. 차에 대한 식물에 대한 소개는 거의 이제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차학계에서는 그래도 가장 원로이시고 가장 이제 식물에 대해서 맨 먼저 정립을 해주시는 우리 박윤교 교수님을 모시고 또 함께 또 오늘 이 행사에 자리하게 돼서 더 기쁜 마음입니다. 그 발표자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너무 이제 촉촉하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책에 보시면 원고에 보시면 품종이 왜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품종을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 그다음에 육성을 하기 위한 이제 과정, 그다음에 이제 그 보호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차 산지를 주로 이제 직접 탐방하시면서 이제 식물을 수집해서 외형적인 특성을 이제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하고 성분적인 특성까지 좀 포함해서 정리를 한 자료가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 그 토론의 그 참고문을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 이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이제 그 차에 대한 뭐 분류라든가 육종 이런 부분은 우리 중국이 가장 지금 앞서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유전자원 소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몰래 가져오고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제 우리도 교환이 되고 이렇게 잘 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이제 그런 것을 다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한 분류 뭐 이렇게 연구를 하려 그러면 사실은 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실은 중국의 식물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1950년대까지 한 많은 7, 80년대까지 이런 학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런 연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현지 방문도 어렵고 자료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이렇게 널리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나무에 대한 분류도 예전에는 이제 두 가지 아셈종하고 소엽종 이렇게만 이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중국 내부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푼빌리바라고 해가지고 백모종이라고 이렇게 한 것들을 추가를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차나무를 이제 분류할 때는 실제 이제 잎의 크기만 외형적인 것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외형적인 우리 몸의 상태는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뭐 기온이라든가 뭐 비, 강수량, 그다음에 이제 토양의 비옥, 우리 사람 같으면 우리 생활하고 있는 거주 환경, 어떤 것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바뀌거든요. 우리 형제들 간에도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빈약한데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좀 이제 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 환경에 따라서 외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식물을 분류하고 이렇게 특성을 정리할 때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나무에서는 이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제 정확한 분류 체계를 갖기 위해서 생식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꽃의 특성, 꽃이 이제 언제 피고 그다음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암술이 이제 머리가 이제 3개로 갈라지는지 뭐 5개로 갈라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꽃의 이제 암술 밑에 이제 씨를 가지게 되는 씨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표면에 이제 털이 유무, 그다음에 이제 꽃잎 꽃받침의 털이 유무, 뭐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으로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도 사실은 이 잎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잎이 단순히 크면 대엽종, 작으면 소엽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소엽종이라 그러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이제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제가 적었지만 이게 12cm 정도면 굉장히 큰 편에 해당되는데 소엽종도 크게 자라거든요. 또 이 소엽종도 또 따뜻한 하우스 시설내에 심으면 더더욱 크게 자라고 그래서 2배 정도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환경에서 비교에 따라서 이게 잎만 가지고는 뭐 소엽종이다 대엽종이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엽종도 잎이 작은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의 크기만 가지고는 분류가 어렵고 실제 꽃을 피웠을 때 꽃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비교를 해야 정확하게 대엽종, 소엽종이다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사실 이제 저도 일본에서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대엽종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식물체 가지를 얻어서 몰래 이제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중국 이 차나무 분류 체계에 또 가장 권위자인 책도 쓰고 많이 쓰고 전 세계 가장 권위자인 첸양 박사가 이제 와서 보더니 일본에서 가져온 대엽종이라고 분류한 것들이 그러니까 소엽종의 특성하고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분류 체계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잎이 꺼서 뭐 우리나라에 대엽종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품종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좋은 음식은 가장 출발은 좋은 재료에서 출발되고 두 번째가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이제 솜씨라고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차에서도 사실은 좋은 차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차를 이용할 거냐, 두 번째가 어떻게 만들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가서 보면 최근에 우리 녹차는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덕금차를 가지고 가면 굉장히 맛있고 이렇게 손가락을 식혀 세우거든요. 굉장히 고맙게 이제 받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농가에서 보면은 뭐 홍차도 만들고 백차도 만들고 오룡차도 만들고 이제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들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고개를 가뿐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내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용되는 소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솜씨 있게 하더라도 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은규 교수님께서 차를 만들 때 품종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백차를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복종 대백차처럼 이렇게 이제 잎에 잔털이 이제 많아야 제대로 맛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룡차도 뭐 대형포라든가 품종에서는 선발된 그런 품종이 있을 때 최고의 맛을 낸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홍차 같은 것도 이제 대엽종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해야 향이 많이 나고 또 떫고 그다음에 이제 쓰고 여러 가지 맛이 혼합된 과일 맛도 나고 이런 이제 홍차가 이제 세계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박 교수님께서도 그런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우리가 차 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품종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중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차의 이제 품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정해서 이렇게 교배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육성했던 품종은 딱 한 품종을 제외하면 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괜찮아 보이는 나무를 선발을 해서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된 것을 품종 출원 등록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기존의 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걸 포기하고 새로 심어야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새로 심어서 차를 만들기까지는 최소 이제 5년, 이게 한 7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분들이 이제 새로운 품종을 나와서 심고 싶더라도 7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기존 품종보다 이제 월등한 가치를 가져야만이 농가에서 이제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보성화동에서 16품종 이상 등록까지 했지만 사실은 농가에 심어지는 품종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런 품종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이제 그 토론에 있어서 발표자께 질의하고 싶은 것들은 과연 발표자께서는 우리나라 품종 육성한 품종들이 질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이렇게 심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급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유전자원을 분류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것도 조금 더 질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한 곳에 모아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 분석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놓는 것이 이제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핵심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후속 세대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송관정 교수님께서 이 차의 그 품종을 어떻게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지도 개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품종이 개발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게 농가에 어떻게 그 좋은 품종을 보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나무 품종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이어서 박영국 교수님한테 의견을 구하셨는데 지금 먼저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송 박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한국 이 세 나라의 차 중에서 가장 품종이 열악합니다. 일본만 해도 품종 수가 등록된 것만 해도 거의 60여 가지가 넘고 중국만 해도 품종 수가 많은데 우리는 거의 품종이 없다고 보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 품종 연구가 시작된 것이 1994년 차 연구소들이 생기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연구가 됐다고 보는데 그 연구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품종, 아까 말한 신고품종으로 등록된 것이 1922년까지 22개 품종이 김천 연구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 농가까지 번지려면 아직도 한참 멀다. 아까 제가 통일벼 얘기를 했는데 통일벼를 종자를 전국에 심을 수 있는 종자를 필리핀에서 3년간 연구해서 가지고 왔는데 농민들이 안 심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1978년에 5,000명이라는 농촌 지도사를 뽑아가지고 통일벼를 심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새로운 품종을 하나 심을 수가 있는데 차 농가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신품종이 나와도 그걸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1년생 작물은 금방 바꿀 수가 있지만 영년생 작물은 소유주가 한 번 심어갖고 또 바꾸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그 차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바꿔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유전자 보존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거를 여러 사람과 함께 5년 동안 연구를 해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우리 산림청 보고서로 나와 있는데 그게 아쉬운 점이 연구 결과가 끝났으면 그 결과를 현지에 보존을 하고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차라는 나무가 처음에는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2012년까지 산림청에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작물로 변해가지고 지금 진흥청으로 넘어가서 진흥청 종자연구소 하고 있어서 그 연구가 연속적으로 되지 않아서 아까 송관현 선생님 말한 것처럼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지금 차 연구소가 제주도에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힘을 내서 그런 부분까지 잘 포함해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려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대차수, 차나무의 수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으로 계신 강진택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강진택 연구관님은 차나무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나무의 연령을 측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측정하는 최고의 그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용담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쌍계사에 와서도 이미 측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토론에서는 이 나무의 수령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차나무의 수령 측정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을 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나무의 수령 측정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맡았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천연빈년물이라든지 보호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지정할 때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제 전공은 나무가 어떻게
몇백 년 동안 살아왔는지 내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어떤 일이 겪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죠. 저희들도 뭐 유소년 시절에 이렇게 가난했다거나 또 이렇게 못 먹었을 때, 키가 안 크다가 또 잘 컸을 때, 그런 왜 안 컸는지 그런 내부의 어떤 나무가 살아온 역사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장을 공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1197년이라는 이런 유구한 차의 역사의 발원지인 이곳 상계사에서 우리나라 차나무의 품종과 수령이라는 이런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토론자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무거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경북대 박영규 명예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차의 식물지라는 주제로 차나무의 기원과 품종 육성 그리고 가장 이 첨예한 주제인 이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수령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방대한 어떤 문헌과 참고 과학적 연구를 그동안 평생을 차에 대해서 집대성해 온 것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또 아쉽지만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제주대 교수님께서 송관정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 품종개발 및 이 보급 전략이라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이 주제로 토론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영규 교수님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제 전문 분야인 이 나무의 수령 측정 측면에서 박영규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또 한 건 더 나아가 이곳 상계사 차 시베지의 어떤 역사성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제 어떤 입장에서 좀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은규 교수님의 어떤 학술적 성과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간 논쟁적이고 산재해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과학적 사실의 영역으로 이 명확한 과학적 사실의 영역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매우 큰 학술적 성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수님까지는 세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깊이 어떤 저희 생각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차나무 기원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삼국유사, 가락기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왔고, 그래서 기존의 이 차실을 인도에서 차실을 가져왔다는 이 기존의 동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밝혀 주셨고요. 따라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잘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그동안에 정말 이런 근거에 문헌에 의해서 정리를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로는 이 야생 차나무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과학원에 계시고 교수님께서 과학원에 잠깐 계셨을 때도 이런 전국 차나무에 대한 이 유전자 분석을 완벽하게 하셨고 국내에 대한 이 기원에 대한 연구들을 과학적인 DNA 분석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님께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굉장히 식물의 차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이 천년 차나무 이 논쟁의 어떤 과학적 종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 토론의 어떤 핵심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99년도부터 문화재 지정의 문제로 시작된 이 대차수 조사 연구 과정을 굉장히 지금까지 해오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보성, 각 전국 우리나라 차나무가 굉장히 있는 곳은 전체를 아마 조사를 다 하셨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아마 교수님 자료에 보면은 거의 차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 지상물의 어떤 차나무 수령은 약 100년 전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 역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시료를 일부 가져가서 분석한 결과 저는 한 107년 정도 이렇게 지상물에 현존하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 차나무의 인증서나 뭐 이런 800년 천년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 오류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2008년부터 이런 과학적 근거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차나무는 대부분 이 관목형입니다. 관목형. 이 중국의 소엽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국의 운남성에 2700년 됐다는 부분은 이 차수관 같은 경우는 교목 원래 분들 자체가 교목형이고 굉장히 나무 같은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발표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관엽형이 이렇게 지상물의 이 바이오매스를 이게 장기간 달 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이 두 부류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운남성 중국의 이 운남성 2700년 차나무는 실제 이 DNA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 나무의 목질부의 심재 즉 나무가 고치야 즉 죽으면은 안에 이제 심재 부분이 그 부분을 분석해서 실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차나무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지상 그동안 많이 잎을 채취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질화 대부분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실제 100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수령 측정 어떤 전문가로서 이 살아있는 나무와 이 역사적 틀을 좀 분리하자. 이 차나무가 100년보다도 이 차나무 시베지의 어떤 이 시대 이 터가 천년이냐 그 부분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베지에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그 토양 속에 있는 이 천년의 이 두 가지는 사실 구분해서 정리를 한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죠. 물론 지상물에 남아있는 차나무가 실제 분석을 해보면 100년이지만 이 토양이 그동안 천년이라는 자시베지로서의 어떤 그 부분을 분리한다면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단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실제 천년이 아니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에서도 이 상계사 이 차나무 수령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10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이 소엽형의 나무가 이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살아남기란 굉장히 어떤 부분이 있죠. 중국의 차나무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좀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부는 실제 100년 전후이지만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방법에 대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화분이라든지 기타 땅 속에 묻혀 있는 오랫동안 토양청에 묻혀 있는 어떤 유기물을 분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이 8가지의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 앞에 가장 중요한 뭐 그냥 나무를 벤다든지 나이테를 뽑아서 분석하기 가장 중요하지만 그 부분만 가지고는 실제 한계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울릉도의 향나무가 2000년 이상 된 것도 유일하게 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에서 나무에서 이렇게 분석한 사례에서도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그 어떤 기원 수령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이런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박영 교수님께서 지상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박영 교수님이나 100년 전후지만 지금 제가 제시하고 중국도 결국 탄소 연대 측정법을 했고 지금 울릉도에 2000년 이상의 향나무도 탄소 연대 측정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굳이 여기에 자시베지의 향후에 이 방법을 더 제시를 한다면은 지금 지상물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원래 그 나무가 남아 있는 자체의 어떤 생물이 바이오매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양청, 지상청을 이렇게
시료를 얼마나 채취를 해서 그 속에 있는 화분, 토양 쪽에 오래전에 화분들을 분석을 해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한다면은 이게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이 오래된 나무를 찾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유전적 이 역사적 가치를 먼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곳 이 쌍계사의 시베지 일대의 차나무 군락 전체를 역사적 유전적으로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결론은 그렇다면은 아까 수령을 그래도 수령을 좀 더 과학적으로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이걸 다음 주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용역을 하더라도 이 토양속 내부를 깊숙이 청을 한번 분석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오래전에 묻혔던 이 차나무의 화분이 그 속에 토양적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도 발굴할 때 그렇게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방법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신다면은 기록에 의한 이 천년의 어떤 역사와 실제 또 이런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이 수령을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좀 이 자시베지로서 좀 과학적 근거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이 향후에 좀 이 쌍계사에서 어떤 계기가 된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진대 교수님께서는 나무 측정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줄이고 주로 쌍계사 이 시베지에서 지상부에 있는 차나무는 과학적인 그 방법으로 놓고 봤을 적에 대략 한 100년, 107년 정도 이렇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문헌 기록상 분명히 명확하게 삼국사기에 1127년에 쌍계사 때 지리산 자락에다가 차나무를 심었다, 차를 심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진대 연구관님은 과학적인 방법만 존중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문헌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문헌 기록을 현재 심겨져 있는 차나무에서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땅 밑에 있는 지하부에 있는 뭐 화분이라든지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가능성, 그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땅 전체를 어떻게 보존하고 그거를 연대가 오래됐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연구의 주요 방법이 문헌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문헌의 중요성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송강준 교수님이나 박영국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데도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의 기록이 굉장히 풍부하게 남아있거든요. 물론 품종이나 개발 방법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벌써 문헌 기록에 300년, 400년 이렇게 된 것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단 우리는 1000년 전에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기록된 것들이 적어서 우리가 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박영 교수님께서 보완해서 말씀하시거나 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강 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토양 속에 들어있는 화분 분석 같은 것을 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화분 분석이라는 것이 1992년에 일본의 학자가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식물의 조직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것이 화분막입니다. 몇천 년, 백악기라 그러면 수천만 년 전에 땅 속에 있는 화분 그대로 화분 속은 없었지만 표면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학은 현미경으로 화분을 분석하면 이것이 어떤 나무 화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 분석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고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화분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늪지대 같은데 정말로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게 자연 상태로 차곡차곡 쌓인 그런 늪지대 같은 데는 우리가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은 특별한 지역이 아니면 분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토양학적인 지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한 땅 위에 있는 나무 말고도 새로운 조사 방법을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이 천년 전에 나무가 심어진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이 앞으로 꾸준하게 연구되고 보강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문화재 우연을 하면서 한 5년 전인가 그때 경복궁 같은 데도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상부에 있는 것하고 이게 몇백 년 전에 거기에 어떤 나무, 어떤 꽃이 심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걸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지역에 땅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양층을 시료로 꺼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예전에 이 화계에는 어떤 나무, 어떤 꽃이 심겨져 있었다. 이걸 분석하는 것을 조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베지에 지금 지상에 있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거기를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화분이나 다른 것들 시료를 채취하면은 여기가 천년 전에 이미 어떤 품종의 차나무가 심겨져 있었겠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앞으로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박영 교수님 말로는 그런 시료가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토양인지 어떤지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두 분의 지정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토론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플로어에 계신 청중들께서 박영국 교수님이나 두 분 또 토론자 선생님들께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토론 말씀하시는 것을 질의상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저기 소송이나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네? 마이크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된 차나무가 있었다는 어떤 기록이나 논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게 천년된 차나무가 왜 논란이 됐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천년된 나무가 있었는 기록이나 왜 그게 문제가 됐는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99년에 우리나라 문화재청 지금 뭐 이름이 좀 바뀌었죠. 국가유산청. 유영준 씨가 문화청장을 했을 때 우리 차학회로 소나무나 은행나무나 심지어 진달래 같은 나무들도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서 200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천연기념물이 없냐. 그래서 차학회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상진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제가 한국차학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가지고 각 지방청에 공문을 띄워서 그 지방청에서 가장 키가 크거나 직경이 큰 그런 차나무들을 좀 또 문헌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나무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 8지역을 골랐어요. 그리고 8지역을 정확하게 우리가 2000노부터서 2008년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조사할 때 다른 곳의 나무들은 그렇게 무슨 일직선시가 있는 밀양의 일직선시에 그것도 말로는 6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제시를 지어진 게 350리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키가 제일 큰 거는 여기 도심다원에 있는 4.2m의 나무고 직경이 제일 큰 거는 보성의 박물관지에 있는 32cm짜리 직경이었어요. 여기 도심다원의 직경은 14cm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차문화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차문화협회에서는 어떤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거나 지명이 유명한 곳이 있으면 거기다가 비를 세워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제일 큰 나무다, 최고 나무다 해가지고 제가 높은 꽃자를 썼어요. 최고 나무. 그런데 그 비석에는 그냥 대차수라고 쓰고 설명 표지판에 그게 이제 나이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양명학회라는 사람들이 천년으로 이거를 증명했다.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양명학회라는 것은 자연과학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논문에는 14cm인데 15cm로 직경을 잡고 그걸 1000년 컸다 그러면 1년에 150마이크론씩 컸을 거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거는 식물학적으로 전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간판에 그걸 증명으로 올리고 또 산림과학원에 진주의 산림과학원 그 지부가 있었어요. 지장이. 거기 소장이 500년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장을 만나 물어봤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도 그게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계속 2007년도까지, 2008년도까지 계속 일반의 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학술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겠다고 있었는데 2008년에 한국기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기네스북의 한국지부입니다. 거기에서 그 증명서를 하동군에다가 승인서를 준다고 해서 우리 학계, 우리 차학회에서 또 여러 군데의 많은 언론들이 그건 잘못된 거다. 기네스북에 그게 올라가면 세계적으로 그게 이제 이게 진짜냐 가짜냐 나올 거고 학문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거를 중지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2008년 7월 1일자로 그거를 군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거를 증명이 안 됐는데 줬느냐 이런 이야기했더니 기록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게 1000년이 안 됐다는 기록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다시 재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거를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5cm짜리 그 나무 활에 있는 게 5cm짜리인데 그 5cm짜리에 나온 것이 38년이었어요. 나이테를 우리가 셌습니다. 그걸 비례를 해가지고 14cm 오면 100년밖에 안 되겠다 추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이 됐다고 모든 신문 방송에서 이제 1000년 나무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한국차학회에 그것이 800년 됐다는 논문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우리 옆에 있는 송관전 교수님이 한국차학회 회장을 맡고 있을 때 차학회 여러 원로들과 같이 그 문제를 잘못된 것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고칠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동이 차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상징적인 나무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고쳐서
천년된 차나무는 좀 잘못된 과장된 그런 것이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 차나무의 연령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순수하지 못한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나치게 그뭐 1000년이니 또 800년이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확실히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부식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의 성균관에 명륜당 앞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는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은 512년 중종 때 윤탁이라고 하는 대사성이 심었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보면은 그 연령이 맞아가지고 지금 그거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양평의 용문사 거기에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도 언제 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록에서도 입증이 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보호수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차나무도 사실 그런 오래된 500년이라든지 500년도 이게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500년이든지 800년이든지 1000년이든지 이런 기록이 있고 또 이런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해서 이거 몇 년 됐다라고 하면은 그거 얼마든지 천연 기념물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차인들이 그거를 그렇게 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다른 조금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연대가 측정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쪽에 어느 분이시고 어떤 질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혹시 자동차의 바이오 기능은 문종철 원장입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발표를 제가 못 들었고요. 그러니까 차케 이제 회장님이시고 혹시 마이크 좀 있으면 제가 말이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마이크 들려서 주세요. 앞에 나오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친년차 논란이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박영구 교수님이 말씀하신 2019년도 논문 사실 제가 쓴 논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800년이 됐다는 걸 인용한 게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논문에 하동차 이제 연구를 해서 800년이 됐다고 이제 사실은 해외 논문이 나온 걸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 사실 저희들은 이거는 이제 이름을 천년차라고 이제 논문 제목을 내는 바람에 사실 차기에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천년이 안 됐는데 천년차라고 했냐.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은 그 차 역사나 문화적인 그 관점에서 사실 천년차라는 이름을 붙였었고 그 다음에 그 천년차에 가 계속 또 천년차로 이름을 불려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하동을 더 빛내기 위해서 또 우리 하동에 천년이 된 차나무가 있다는 것을 또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썼었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또 뭐 그래서 해서 조정은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천년이 됐다. 그래서 천년차다 이런 이제 내용을 결론을 내렸었고요.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감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테가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박사님께하고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차나무 같은 경우는 주로 온난대 수종이다 보니까 열대성 갈수록 나이테 구분이 없어집니다. 지금 중국 쪽에 저기 인도 쪽에 나가면 이 열대 나무는 나이테가 거의 없는 연중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이테란 것은 이 추제 겨울 되면 가을쯤 되면 봄까지 생장이 멈추는 시기가 이제 나이테가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주로 지금 이런 난대성으로 갈수록 나이테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관목도 제가 작년에 여기에 나이테 분석을
시료를 채취해서 현미경하고 우리 윈덴도로라는 이 스캐너에서 입력을 시켜서 다 분석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여기는 완전 열대도 아니고 나이테들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고 그걸 가지고 분석했던 사례는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제가 시료도 가지고 있고 컴퓨터 이렇게 107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시료를 바탕으로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 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저기 독일도 뭐 요 난데까지는 나이테들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갈수록 희미하지만 구분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 이제 두 번째 제 질문이라기보다 멘트는 이게 우리가 감목이기 때문에 가지가 났다가 이제 죽었다 다시 개가지가 나서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위치상으로 갖고는 이제 자나무를 이제 나이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1000년 동안 계속 죽었다 살아나니까 교목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딱 형태가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제가 예. 아까 토론 때 제가 말씀하실 때 지금 지상부 방금 말씀한 네. 지상부는 그때 당시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지하부에 오래전에 오랫동안 지층에 아까 대적되어 있는 그 부분을 분석한다면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박형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4년도에 산림종자연구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하만 가양문화재연구소에서 저한테 종자씨를 몇 개 가져옵니다. 솔방울, 연씨, 그다음 기타 나무를 그 오랫동안 연못 속에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그때 당시 저도 한참 젊은 시기에 이게 저한테 가져온 게 이 연씨를 다시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저는 이 가치를 모르고 했지만 뒤에 그 연씨가 굉장히 발달해서 연꽃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그게 역사와 아까 진흙 속에 묻혀있던 실사례들을 실제 분석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여기서 한다면은 이 토양 속에 있는 마지막 보류로서 한 번 더 한다면은 이 기록에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 이 기록은 아까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있는 거는 명확한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한다면은 기록과 이 어떤 과학적 데이터가 같이 결합된다면은 명확하게 여기가 뭐 천년을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실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향후에 우리 상교사 이제 주심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진흥원하고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실제 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이제 제가 쓴 논문에 보면은 이제 천년 차나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윤자 분석을 했습니다. 엽록차 윤자 분석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대엽종하고는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는 소엽종이면서 가장 근연관계 유사도가 높은 거는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용정 43이라는 게 소엽종 품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하고 가장 또 유사관계가 깊다는 이제 결론은 그렇게 논문에 내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도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한 분께 뭐 여자 선생님 그 뒤에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조금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천연 기념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식물학적인 물리적인 면에서 의미와 인문학적으로 김대령 뭐 기록 대령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남용된 것이 이게 돼서 대령공의 기록이 진감스님 사리탑에서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사나 사기는 큰 천체의 역사서니까 저게 이제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근거 같습니다. 그럼 그거 해서 남쪽에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고 식물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령공 사리탑도 있고 해서 했으면 그냥 확실한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아니 유기적으로 무슨 천연제를 뭐 분석해서 나오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넓은 꼴짝에 있었고 현재 상태에서 지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금 10여지로서는 충분하지. 그냥 호기심으로 몇 사람이면 천년 이 나무가 천년 이건 생물학적 불가나 기계적으로 단순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논쟁할 가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몇몇 사람들 상술로서 이게 천년 됐다 2000년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 또 해를 말하기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기념으로서 12지로서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물리 생물학적인 측면과 인문적으로 나눠서 해서 토탈을 해가지고 오늘 이 학술 행사로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안 되겠나 싶은 저희 개인 의사를 여쭤보는 것 선생님. 예, 말씀을 잠깐 간명하게 해주시죠. 예. 길어야 됩니다. 예, 그 천연기념물에 관심들이 많습니다만은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1932년에 일본 사람들이 독일을 뽐내가지고 천연기념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1962년에 천연기념물법이 처음으로 발효되면서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정해놨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제1번이 대구의 도동의 측백나무 수립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법이 최소한도로 150년 이상 된 지상 물건이 150년 된 이상 물건이어야 되고 어떤 나무를 옮겨 심었거나 인공적으로 손이 닿은 것은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를 합니다. 우리가 차나무도 제일 직경이 큰 것이 보성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도로 공사를 하면서 옮겨놨기 때문에 이거는 천연기념물로서 제거할 가치가 없다 해서 그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나무에 대해서 천연기념물을 우리가 만드냐 못 만드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100년이 넘으면 마을, 면, 군 기념물이 되지만 천연기념물은 150년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속에서 몇 년 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지상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법이 바뀌면 모를 거야. 지금 상태로는 꼭 천연기념물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고착적인 관념을 안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정확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사적지로 이렇게 될 수는 있고 기념물 뭐 이렇게 들은 가능하지만 천연기념물은 나무가 살아있어야 되죠.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성균관에 있는 그 은행나무가 지금 죽으면 해제되는 거 아닌가요? 해제가 되는데 예. 그 나무가 천연기념물 번호를 받습니다. 예. 그 번호는 그 나무가 죽어도 그대로 있어요. 예. 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은 지금 한 우리 천연기념물 550종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 식물과 동물 다 합쳐서 그래요. 예. 근데 한 번 죽으면은 그것이 번호를 다른 사람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대로 보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영답 스님.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2020년 3월 16일자로 주지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왜곡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바로 잡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탐문을 해서 얘기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그 차나무, 천년 차나무.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천년 차나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그러면 왜 어떻게 여기를 그 천년 차나무라고 하느냐 하니까 대뜸 하는 말씀들이 하동군하고 거기하고 또 저기 무슨 무슨 경매해가지고 1,몇백만 원에 차를 사가지고 박물관에 줬다고 그렇게 해서 사기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사기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짜고 격려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일리가 있어서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또 내가 이제 직접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거기에 내용들 아주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말을. 그러니까 그 쌍계사 차나무 12지와 함께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동일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12지와 무슨 관계 있는 것처럼 왜곡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걸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말을 바꿔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아까 이 선생님 발표하신 분 가셨나? 여기 아까 네, 나중에 한번 토론합시다. 아닌 걸 기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또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뭐 한다고 오길래 야 차나무 12지의 가치는 너희들이 아느냐 하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끼워넣어가지고 다른 걸 할 목적으로 와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여기 차나무 12지라 거기 넣지도 마라. 차나무 12지 이름도 쓰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천년의 차나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화개골에 그 차 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어보면 전부 다 그것은 그렇게 짜고 뭐 명언이라 그럽니다. 명언 이렇게 해서 그 댁도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교방송 이사장 할 때 그 큰 김교수 대신에 조혜영 씨를 불교방송 사장으로 제가 영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짜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게 전부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딱 오늘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토양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화개골에 있는 차들이 전체 다 천년 차밭이라고 한다면 저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딱 찍어서 천년 차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네, 그렇게 이제 결론을 제가 이렇게 좀 제 혼자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에 또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세 분을. 네, 고맙습니다. 네, 몽골한 직전에 있었던 고려시대에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차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차에 관한 시가 장편시가 한 몇 대수가 됩니다. 아마 그 번역도 되어 있을 텐데 제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어서 딱 보다 보니까 이분한테 차를 선물한 분이 지금 정확히 제가 그분이 스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일반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화계에서 차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연대가 1200년대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기록도 중요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원래부터 차나무가 있었는데 고려 몽골한 전후한 시기에 거기서 차를 생산해서 개경에 있는 이규보한테까지 이렇게 선물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역사가 상당히 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차나무에 관해서 차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차의 품종 육성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차의 그 연령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은 뒷부분에 가서는 주로 쌍계사 주변의 화개골의 나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 문제로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차를 생산하고 나무를 육성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저 빼놓고요. 저 빼놓고
이 박영근 교수님 비롯한 세 분께서는 우리 현재 학회에서 그쪽 분야를 가장 깊이 있고 수준 높게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차에 관한 이해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좋은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 분 교수님, 연구관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또 토론 질의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썼었고 그때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또 뭐 많이 그래서 해서 조정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게 천년이 됐다. 그래서 천년차다 이런 이제 내용을 결론을 내렸었고요.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만약에 관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테가 이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 박사님 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신문학적인 물리적인 면에서 의미와 인문학적으로 김대련 기록 대련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이미 남용된 것이 입에 돼서 대련공의 기록이 진감스님 사리탑에서 기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사나 사기는 이제 한참 뒤에 역사서니까 저게 이제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사실 근거 같습니다. 그럼 그걸 해서 남쪽에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하고 식물학적으로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지금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련공 사리탑도 있고 해서 했으면은 이제 확실한 겁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무슨 천년 전에 분석해서 나오는 그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넓은 뻘짝에 있었고 현재 상태에서 지정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금 10여 지로서는 충분하지 그냥 호기심으로 몇 사람이면 천년 이 나무가 천년 이건 생물학적 불가나 기계적으로 단순히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논쟁할 가치가 없을 것 같고 이게 몇몇 사람들 상술로서 이제 이게 천년 됐다 2000년 됐다 이런 식으로 막 언론통도 해는 바람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기념으로서 10여지로서 충분히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물리 생물학적인 측면과 인문적으로 나눠서 해서 토탈로 해가지고 오늘 이게 학술 행사로서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안 되겠나 싶은 그 개인 의사를 여쭤봅니다, 선생님. 예,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길어야 됩니다. 예.